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다 동차신가요? 아니면 동차 아니신 분도 계신가요? 난 동차다. 그렇죠. 손 안 드신 분 동차 아니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드린 자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0대 판례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최근 1년 동안 이제 좀 대법원이나 이제 특화법원에서 조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공지를 올리는 판례들이 있어요. 이제 그 판례들 중에서도 이제 너무 일반적인 내용만 나온 것들 말고 조금 법리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중요하다라는 것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수험적으로 그러니까 동차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판례를 이제 이해를 하시기에는 사실관계를 알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할 때 항상 판례 같은 걸 원문을 다 찾아봤었거든요. 판례 원문을 다 찾아보는데 이제 상표나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는 기술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특허 판례를 보려다 보면은 그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는데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고자 이 강의를 만들었고, 우선은 이제 공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뭐 공부 방법이나 어떤 동차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아니면은 동차가 아니신 분들이라도 조금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뭐 저도 이제 제가 사실 수험 기간이 짧지는 않거든요. 제가 나이가 지금 30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뭐 나이 더 많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어린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부를 조금 오래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돌이켜봤을 때 제가 왜 공부를 오래 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되짚어가게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동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차 그 시절에 저는 이제 동차를 완전 날렸었거든요. 왜 날리게 됐냐면은 1차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 오니까 점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점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 떨어진 줄 알고, 이거 시험을 접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 복학을 했죠. 복학을 하고 이제 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저가 이제 시험 칠 때만 해도 4월 중순쯤에 1차 발표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창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1차 발표가 나서 1차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제 턱걸이를 붙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이제 학교 다 복학을 했는데 다시 휴학을 해야 되나?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부랴부랴 늦게 휴학 신청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5월이 됐어요. 그래서 5월부터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다급한 거죠. 할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5월, 6월, 7월 3달만으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할 건 많고 하다 보니까 멘붕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됐죠. 그래서 동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특허 상표는 그냥 조문집이 있으니까 조문 보고 그냥 베껴서 썼었고, 이제 민소 때는 쓸 말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이제 내년 몇 월에 뭐 하고 뭐 그런 걸 썼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전 선택이 회로였거든요. 회로 때는 이제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 회로는 시험 안 치고 그냥 집에 갔었던 것 같아요. 계산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동차를 날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차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날려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득이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득이 돼서 내가 뭔가 달라진다는 느낌을 가지려면은 그 동차 시점에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바퀴 돌아보는,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 내가 배웠던 걸 한번 써먹어보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하고, 그렇죠? 공부할 때 내가 어느 걸 좀 더 중점을 두면 되겠다는 감이 오는데, 이제 그런 경험 없이 바로 기득을 들어가니까 소위 말하는 물기득이 됐던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엔 처음 시작부터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차 시절을
왜 그때 물론 현실적으로 그 당시 1차 점수가 많이 제가 낮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긴 했는데 많이 아쉽죠. 이제 그때 좀 제가 제대로 동차 기간을 밟았었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시험 준비할 때 용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동차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 루트를 쭉 따라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도 이제 충분히 가지고 계신 상황인 거죠. 네.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동차분들께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동차의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어떤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만 해온 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공부를 해왔고 대학교 와서도 공부를 했고 뭐 나름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오셨겠죠. 또 공부를 쭉 이때까지 해온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합격을 못하겠구나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합격을 하려면 이 정도 레벨은 가야겠구나라는 걸 어렴풋하게 짐작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스스로가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 어떤 합격까지 어떤 100이라는 타겟점이 필요하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한 10회 정도의 상황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나머지 90을 5월, 6월, 7월 동안 올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이제 그러한 괴리감에서 오는 멘붕이 엄청나게 크고, 사실 저도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제일 공부를 안 했던 기간이 동차인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괴리감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차분들에게 이제 정신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임해야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본인이 지금 내 상황은 10밖에 안 되는구나, 혹은 20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감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합격 정도까지는 내가 좀 많이 모자랄 수도 있겠구나라는 현실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럼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10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80, 90을 목표로 가지고 달리시면은 그러면은 멘탈이 나가게 되죠.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멘붕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목표를 좀 현실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동차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뭐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뭐 기본 강의, 중급 강의, 사례 강의, 뭐 기초제스, 실전제스까지는 한번 다 돌아보고 가자라는 정도, 어느 정도로 목표를 좀 타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올해 합격하신 분들, 동기들 중에도 동차로 붙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좀 신기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소 시험 같은 경우에도 예비적 병합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의 문제가 이제 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였는데, 저는 그 동차로 붙은 친구의 목차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차는 보통 이제 예비적 병합이냐, 뭐 선택적 병합이냐, 분명 예비적 병합이냐, 그거에 대해서 쭉 이론을 쓰고 이제 판례 쓰고 결론을 도출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썼냐면은 1번 1심에서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이유, 2번 2심에서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이유, 3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목차를 쓰고 내용을 썼는데 그 친구가 민서가 65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뭐 법 과목에 있어서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 친구는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목차를 짜서 논리를 구성해야겠다는 것을. 그런 것도 순간적으로 어떤 본인의 그 순간의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동차로 붙는 것은 어떤 그러한 순간적인 어떤 기지가 아니면 좀 힘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 목표를 너무 크게 가지시면 스스로가 너무 힘드니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시고 대신에 꾸준히 끝까지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많은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판례를 들으러 오신 거죠. 공상보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판례를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귀한 저녁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로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시는 게 또 본인들에게 또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 첫 번째로 이제 특허법 10대 판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매년 특허법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2월 정도에 이제 올해는 어떤 것들을 판례가 좀 중요했더라 한 10가지 정도를 이제 정해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걸 여는데, 그 세미나 가시면은 어떤 그 자료들을 줘요. 자료를 주면서 그 발표자의 자료, 그래서 나는 이러한 논점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반박하는 상대의 자료를 같이 또 주거든요. 그럼 그 자료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 자료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시고 또 막 논쟁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변호사분이 손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다른 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게 진짜로 법 덕후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논쟁을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서 가장 좀 핫하게 논쟁을 벌였던 게 첫 번째 판례였던 것 같아요. 제목을 보시면은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의 위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제품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캐치를 했어요. 특허권자가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겠죠. 누가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침해가 아닌가요?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변리사가 이걸 봤을 때 침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특허권자가 대리인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실시하지 못하게끔 이제 겁박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경고장이고, 경고장의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실시 행위는 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실시를 중지하지 않으면은 어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많이 실무적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좀 험악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고소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결코 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원고가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 거래처에게 일괄해서 경고장을 날린 사건이고,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사실의 개요 보시면은 원고는 선등록 디자인권자고 피고는 후등록 디자인권자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렇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너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내 권리 침해니까 2주일 이내 답변하지 않으면은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피고에게뿐만 아니라 피고 거래처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경고장을 날리죠. 그래서 결국에 이 피고의 거래처는 홈앤쇼핑 그리고 NS 홈쇼핑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홈쇼핑 회사들은 당연히 이런 경고장을 받으면 쫄겠죠. 판매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가 2차로 경고장을 발송하게 되는데, 내용 길지만 결국 비슷한 얘기예요. 너의 행위는 지금 불법 행위니까 말 안 들으면 고소하겠다. 그리고 피고에게만 한 게 아니라 홈쇼핑 벤더 업체까지 발송을 했어요. 이때 홈쇼핑 벤더 업체란 것은 홈쇼핑과 제품 판매 업체를 연결해주는 업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경고장을 날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피고는 반격을 합니다. 특허권자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에 반해서 반소로 지금 당신의 경고장을 날린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반소를 제기한 거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다른 사실들이 좀 더 드러나죠. 보시면 피고가 심판도 청구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서 피고 청구와 인용신계를 확정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제 2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무효 심판 청구를 하고, 그중에 하나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침해도 아닌데, 그쵸? 침해도 아닌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의 경고장을
피고에게뿐만 아니라 피고의 거래처에까지 일괄하여서 송부한 그런 사실관계가 존재를 했고요. 그럼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 큰 목차 2번을 보시면 이제 판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일반론을 좀 간단히 기재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럼 경고장이 좀 문제가 되니까 경고장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경고장이란 상대방의 침해 혹은 침해 우려를 알리면서 그 조치를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문서를 얘기를 하고요. 최근 경고장 이슈에 대한 게 좀 더 중요해진 이유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경고장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개정법 보시면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왔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를 실시했다라면은 그 침해 액수를 최대 3배까지도 물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어떤 거예요? 고의를 어떻게 입증을 하겠다는 거죠. 고의는 그 사람이 알고 있었냐는 사실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죠. 그럼 객관적으로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입증하겠어요? 경고장을 날리고 경고장을 날린 이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고의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고장의 효과를 보시면은 이런 학설 대립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 경고장을 받은 이후부터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추정된다. 그러니까 경고장만 받으면은 이 사람의 고의가 추정된다라는 얘기. 두 번째, 추정하는 건 아니고 경고장을 받은 후에 행위를 한다라면은 그 경고장 자체가 하나의 증거로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효력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학설 대립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수설은 고의를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설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논거로서는 이제 특허법 65조 그리고 상표법 24조의 2를 보시면은 서면 경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얘기는 서면 경고라는 건 경고장이라는 의미고 이러한 경고장을 날림으로써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들어왔겠죠. 이를 근거로 다수설을 취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경고장의 법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경고장이라는 것은 변리사가 그냥 혼자 판단한 거죠. 그렇죠. 어떤 신결이나 공적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침해에 대한 명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침해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상대방은 쫄아서 실시를 중단하게 되니까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경고장 유형으로서는 무권리자가 경고한 경우, 경고장의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 경고장 발송 행위가 경쟁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권자가 모두에게 다 날려버리니까 경쟁 행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판례는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까지 이러한 경고를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 교실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소음들이 들리곤 해요. 그래서 마이크도 한 번씩 삑삑 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보시면 이제 침해 여부는 어떤 심판원, 법원 판단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으므로 어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판견에는 이제 경고장이라는 건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어떤 정당한 자력구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다라는 반론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가 일절 허용되지 않을까? 그건 아니란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논쟁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판례는 지금 이 사건에 한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경고장을 날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러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주어진 경우에 그 경우에 이 내용을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 길고 지루하고 쓸 수도 없었죠. 그래서 쓰기 편하게끔 이렇게 답안지 기술용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정도 내용만 기술할 줄 아시면은 해당 판례가 나오시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는 있을 것 같고 해당 판례만 10점 쓰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5점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답안지 기술용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압축을 해서 쓸 수 있구나 정도로만 감을 알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판례를 보실게요.
신약 물질에 관한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공동 발명자 결정을 위한 심리 기준에 관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이 판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직무 발명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렇죠. 그 부분은 명확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거에 대한 논쟁이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실제 기출에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판례 중에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피보전 청구권으로 이제 피대의 채권, 그러니까 피대의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판례가 존재했었고, 이 판례를 문제로 내고 싶었어요, 교수님이. 내고 싶었는데, 직무 발명 쪽은 특허법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를 급하게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이상하게 돼요. 지금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뭘 묻는 거지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애매하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법인격 부인 이런 얘기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그래서 직무 발명 쪽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면 분명하지만은 이 판례는 저희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약회사가 신약물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들이 개발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연구원들이 발명자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연구원들이 발명자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그 제약회사의 기여도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연구원들은 그냥 맨땅에 연구를 하진 않았겠죠. 그 제약회사의 어떤 시설과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해야 했을 거고,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약물질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영향을 충분히 미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영향을 공동 발명자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사실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그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얘기는 조금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해서 양가로 3번 보시면은 보상금 액수 산정 시 사용자 이익과 발명자 공헌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공동 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자 지분율을 그 내에서 보상금 받게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이러한 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래서 1번 정액법은 발명마다 일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2번 채점법 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 요소별로 나눈 후 점수별로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3번 슬라이드법은 발명에 따라 얻어지는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출원 보상.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출원했을 때는 출원 비용으로 얼마 100만 원 줘요. 그 출원이 등록됐을 때는 등록됐으니까 축하한다고 또 100만 원 줘요. 이런 경우는 정액법을 쓰고, 실시 보상. 그러니까 이 특허를 가지고 회사가 실시를 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죠. 이러한 경우나 이 특허를 판매했을 때 처분 보상의 경우에는 슬라이드법. 그 이익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산정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산정 방식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슬라이드법을 따르는데 그 밑에 계산 방식을 한번 봐볼게요. 사용자 이익 곱하기 발명자 공헌도 곱하기 발명자 지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명자 공헌도에는 1 빼기 사용자 공헌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사용자 공헌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회사의 어떤 인프라, 기반 시설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회사의 어떤 인프라나 기본적인 축적된 자산들, 그러한 것들은 실무상 보상금을 산정할 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가지고 어떤 공동 발명자의 판단 기준을 삼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본 판례의 핵심 취지고요. 그럼 공동 발명자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선 해당 논리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들을 먼저 기재를 하고 있어요. 논의의 전제로서 33조 2항, 발명의 의미, 그리고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 우리가 뭐 많이 암기하고 실상협 이런 식으로 뭐 암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필수로 하고 있고, 그 외국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다라고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판례를 보시면은, 최근 판례는 직무 발명의 신약 물질의 본격적인 개발 이전의 기술적 자산 축적 과정이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발명의 그 제약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프라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해당 직무 발명의 신약 물질의 창작 행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렇죠. 그럼 창작 행위, 즉 공동 발명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논점이 됐던 것은 신약 물질 발명에서 공동 발명자가 되려면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기여자가 단지 매니저나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럼 실질적으로 그 발명에 기여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렇죠. 뭐 어떤 직책이나 실제 말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여가 있으면은 그 발명의 공동 발명자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내세운 판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판례를 분석, 이 얘기는 이제 10대 판례에서 발표하신 분이 이렇게 분석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근 판례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공동 발명자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 첫 번째, 물적 요소를 제외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 이때 물적 요소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회사의 인프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인적 요소로 이루어진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를 확장하는 단계. 세 번째, 연구개발 단계별 특성, 중요도, 난이도를 평가하는 단계. 네 번째, 실질적 창작 행위에 기여한 연구개발진의 확정 및 원고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단계의 총 4단계가 그것이다. 라고 해서 이 판례를 해석하신 분의 의견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설은 아니고요. 이 의견을 이 세미나에서 이거 판례를 발표하신 분의 의견이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답안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제가 밑줄을 그어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이 파트는 혹시나 문제 사실관계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판례가 쓰이는 경우는 공동발명자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발명 판단 기준에 있어서 발명의 의미를 먼저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론, 대법원의 태도, 실질적으로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키워드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직무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본 판례를 압축해서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상당히 좀 길게 적혀져 있는데 최근 판례는 직무발명 개발 이전의 기술적 자산 축적 과정 등을 신약물질 창작 행위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압축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지시를 받고 중간물질의 합성을 담당한 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기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재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론으로 이렇게 저 아까 4단계를 이렇게 기재를 해드렸는데요. 혹시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이 이 문제를 출시하실 수도 있겠죠. 혹시나 이렇게 참고하실 정도로만 압축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점 여유 있으실 때만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논점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논점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 이 논점이 뭐냐면은 해당 세미나에서 이 판례를 발표하신 분 이외에 반박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적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아주 특허법으로 유명한 이제 S대 제이 교수님께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동 발명자를 판단하는 게 문제잖아요. 공동 발명자 힘들게 판단할 필요가 뭐 있어요? 특허 등록 원부에 다 써져 있는데, 그렇죠? 특허 등록 원부라는 건 공문서고, 공문서에서 기재된 내용은 우리는 이제 사실로 추정하고 있죠.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견해 대립 보시면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발명자임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 주장 및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견해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공문서 진정 성립의 추정 원칙에 따라서 피고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견해 대립이 나뉜다라고 주장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토는 이제 만약에 이게 문제로 나온다라면은 그 교수님께서 내실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의견 따라서 어떤 공문서 징적 성립 추정 원칙을 따르는 검토를 써드렸고요. 어느 검토를 따르시는지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판례를 보시도록 할게요. 의료행위의 사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볼게요. 청구항 25를 한번 보시면은 복잡한 얘기들이 막 나와 있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1항 내지 9항, 15항 내지 20항에 따른 조속물 또는 뭐 여러 가지 항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제조 방법을 사용하여 얻어질 수 있는 조속물을 피부 등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럼 결국에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 조성물을 피부에 접촉하는 거가 발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조성물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조성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때 조성물은 의학 용도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성물 자체는 어떤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 자체에 어떤 의학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의학적 효능을 가지는 조성물을 피부에 접촉시키는 단계, 이 발명이 의료행위에 해당할까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과연 의료행위에 해당할까요? 여러분은 다 뭐 결론 다 이미 알고 계시겠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심결치노선에서 원고 주장의 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단순히 미용 조성물을 피부 등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뿐이어서 전문 의료인의 개입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원고는 의료행위란 거는 전문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일반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의료행위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따라서 심결의 경위 보시면은 여전히 사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또 원고가 이제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2010 도 5964라고 도는 이제 형법 판례를 얘기하죠. 형사상 사건을 얘기하고요. 어떤 형사 사건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하면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고 판시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근거로 가지고 지금 원고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당히 타당한 논리 구성이고 이런 맞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우리 판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의료법이 아니라 특허법의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 의료인이 행하여야만 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우리 특허법 판례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죠.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는 전문 의료인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전문 의료법상 의료인의 개입을 배제하는 기재가 없는 이상 어떤 의사가 이 발명을 실시하는 것도 이 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발명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내렸고요. 이거에서 나가서 지금 이 사건은 뭐죠? 지금 어떤 피부에 해당 단백질을 막 접촉을 시키면은 피부가 막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용 효과인 건지 치료 효과인 건지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미용 효과인지 치료 효과인지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판례가 나오기 이전부터 심사 기준은 이러한 식으로 양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라는 게 기존 심사 기준이 이미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 보시면은 미용과 치료를 동시에 나타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 이 사건 25항의 어떤 미용 효과와 치료 효과는 서로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5항 출원 발명은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 방법 등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목차에 출원일체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판례에서 이 얘기를 썼으니까 써드린 건데 사실은 25항만 문제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판단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거절 이유가 있으면 다 거절되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출원칙 원칙에 따라서 25항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른 청구항은 귀찮아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의료행위 발명에 관한 주요 학구의 운영 형태 정도는 한번 참고로서 뭐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의료행위 자체를 특허법상 인정하고 있고요.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할 때 그때 제한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럽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관점이 아니라 불특허 발명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특허 발명의 의료행위를 기재를 하고 있어서
어떤 전통적 의료행위에 대해서 특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의료행위 관련 주요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 다 아시는 판례일 것 같아요. 근데 기왕 주요 각국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외국의 사례들은 어떻게 우리가 답안지에 기재를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채점평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 자꾸 외국 법을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채점하는 나도 모르는데 자꾸 사람들이 외국 법을 쓰니까 자꾸 찾아봐야 해서 힘들다. 이제 그런 채점평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왜 그게 나왔냐면은 지금은 이제 특허 강사를 하지 않으시고 교수님으로 유명하신 이제 전설의 어떤 강사분이 계시죠. 이제 그 강사분께서 합격하시는 해에 그 믿을 수 없는 고득점, 그 7, 80점, 아무튼 엄청 고득점으로 붙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고득점 받았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외국 입법례 같은 경우는 아무도 수험생이 공부도 하지 않고 있고 답안지 쓰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걸 다 공부를 해서 답안지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대박이다. 외국 거 다 알고 있네? 라고 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합격하시고 강사가 되셔서 1타 강사에 오르시게 됐죠. 그러면서 외국 사건들에 대한 기재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수험생들이 다 외국 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1000명이 외국 걸 쓰다 보니까 이거 사람마다 또 다르게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외국 거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건 막 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채점평에다가 외국 거는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외국 입법례나 이런 외국의 형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험장에서 들어가셔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기억이 나시면 그때 한번 써주시면 되고 기억 안 나시면 안 써주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걸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내가 떨어질 걸 붙고 붙을 걸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국의 내용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해당 논의가 외국에서부터 쭉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외국의 이론을 그냥 따라서 똑같이 반복했을 뿐, 이 정도 경우의 이론에 있어서는 언급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1000명이 넘는 수험생 중에 과연 그걸 언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급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도 안 쓰면 굳이 저희도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외국 입법례 부분에 너무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료행위 주요 관련 판례 보시면 첫 번째는 동물에 대한 거는 특허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모바일 웨이 방법에 대한 건 특허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어떤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예방행위까지도 사업장 이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된다. 네 번째, 의료행위라고 함은 아까 말씀드린 형사 사건이죠.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 의료인을 의미한다라는 게 해당 판례고요. 다섯 번째 판례를 보시면은 내용이 길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 읽으실 필요 없고, 어떤 인간의 존엄이란 절대적인 가치는 누가 시행하는지 여부 무관하게 침해돼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왜 의료행위를 특허 등록을 해주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판례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고요. 이제 이 판례들은 사실은 그냥 알고 계시면 다들 알고 계시는 판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곱 번째 판례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곱 번째 판례는 그 해당 10대 판례와 너무나도 유사한 케이스예요. 이 사건 보시면은 문지르기, 쓰다듬기, 말아서 올리기 이런 것이 가지가 있고, 청강 보시면 오케스트라의 연주 기법에 따라서 피부를 마사지하는 그러한 어떤 미용 행위를 청구항으로 출연한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판례가 어떤 식으로 판시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판례랑 지금 이 특허원 판례와 해당 10대 판례를 좀 구분할 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대 판례는 의료행위와 미용행위가 구별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지금 요 오케스트라 미용법을 사용한 요 특허에 대한 거는 판례가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은, 오케이, 미용행위, 미용 효과도 있고 의료 효과도 있어. 둘 다 있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의료 효과란 것은 피부에 혈액이 좀 잘 돌고, 그렇죠? 피부가 좀 매끈매끈해지고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의료 효과가 있더라도 그게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라면은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까지 의료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미용행위로 보아서 사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실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냐. 사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의의와 판단 기준을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사업상 이용 가능성의 이야기를 쓰시기 이전에 가점용으로서 특허법의 목적에 대한 얘기도 한번 건드려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목차 의료효과 사업상 이용 가능성,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1번 의료 방법에 있어서 사업상 이용 가능성을 부여하는 근거, 그 근거부터 써주시면 돼요. 판례는 의료 방법은 인간의 존엄, 생존에 깊이 관계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의료 방법을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상 이용 가능성 위반으로 한다. 이제 지금 해당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의 전제가 되는 내용인 거죠. 이 얘기를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 방법과 사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수치 진돌에 대한 판례 써주시고 그리고 의료인의 수행을 전제를 하는지 여부도 해당 목차에서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3번 보시면은 치료효과와 미용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라고 해서 해당하는 내용 써주시면 되겠죠. 심사 기준은 양자를 구별할 수 없다라면 치료효과를 본다. 다만 치료효과가 부수적인 효과를 불가한 경우에는 미용행위를 본 판례가 있고 치료효과와 미용효과가 구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 정도로 서술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판례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판례 5개까지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까요? 아니면 계속 쭉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거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판례를 한번 보시면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례인데요. 그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가장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관련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10대 판례도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의 기록 한번 보실게요. 우선은 원고는 특허권자죠. 피고는 실시자고 존속기간 만료일은 15년도에서 17년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이 사건 특허는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고요. 피고는 16년도 즉 그 연장된 그 기간 사이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간 사이에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이라는 유효 성분을 가지고 어떤 치료제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95조를 보시면은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특허권 효력에 대해서 어떤 허가 등의 대상, 연장 등록의 이유가 된 그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오케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솔리페나신 숙신산염과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이 방금 말씀드렸던 허가 등의 그러니까 연장 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해당할까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을 보시면 사실 숙신산염 이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솔리페나신이라는 부분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숙신산염과 푸마르산염 둘 다 무슨 염이죠. 제가 이제 어떤 화학 전공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요 숙신산염과 푸마르산염을 바꾸는 거는 좀 되게 용이한 건가 봐요. 그 화학 전공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들을 봤을 때 그럼 95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보시면은 양가로 2번 95조 해석론 보시면 제품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식약처장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그 제품에만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성분의 함량과 의약품의 제형을 바꾸면 효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고요. 그 주성분서를 보시면은 어떤 의약품의 주성분의 실시, 그러니까 주성분이 같으면 그 특허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주성분이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에서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으로 바뀌면은 주성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유효 성분서를 보시면은 어떤 주성분도 아니고 사실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효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솔리페나신 이 부분이 유효 성분이기 때문에 다른 뒷부분을 다른 걸로 바꾸더라고 하더라도 또 유효 성분이 동일하다면 특허권에 효력이 미친다라는 학설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네 번째 견해가 나오는데 더불어 해석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읽어보시면 별 내용 없어요. 그래서 뭐 존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된 범위 이내여야 하고 한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뭐 좋은 말을 다 써주시고 계신데 이제 이 견해는 요 10대 세미나에서 이 판례를 발표하신 분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 이 제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판례는 어떻게 판시되는지 한번 볼게요. 원심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제조, 수입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의약품 또는 이미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약품. 그래서 지금 어떤 허가를 받은 어떤 의약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는가. 그러니까 의약품에 있어서 허가를 내리는 특허법의 관점이 아니죠. 의료법이 아니고 어떤 약사법상 허가를 내리는 기준으로 허가를 내릴 때 어떤 다르게 허가를 내려야 하는 물건인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근데 대법원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특정한 유효 성분, 치료 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 그러니까 성분과 효과, 용도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심은 일단 주성분설에 의한 판시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발표하실 분의 입장에 따르면은. 다만 어떤 대법원의 태도가 어떤 유효 성분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은 유효 성분설이라고 한정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유효 성분, 치료 효과, 용도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효 성분설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어떤 명확하게 유효 성분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대법원은 세 가지 기준으로 한다. 성분, 효과, 용도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답안지에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판례를 쓰시기 전에 학설 대립 기재해 주시고, 지금 나름 제가 줄인 거거든요. 제품설은 그 제품에만 미치고 주성분설은 주성분에만 미치고 유효성분설은 유효성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는 3번까지만 사실 기재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4번 견해는 뭐 기억나시면 쓰시는 걸로 하시죠. 그럼 이제 본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95조가 무엇인지를 써주셔야 되고요. 이제 본 대법원 판례가 이러한 판례를 내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은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취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논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취지를 먼저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문을 쓸 때 목차에다 바로 그냥 좋은 번호 써버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채점하시는 분이 내용 읽지 마시라고. 채점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채점하시는 분의 편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95조 이런 거 바로 제목에 쓰시면은 그냥 안 읽고 95조 썼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본 네 번째 판례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녁 시간이시니까 좀 피곤하시죠? 그렇죠? 다섯 번째 판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판례 보시면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에서의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인데요. 그 내용이 지금 상당히 길고 많고 복잡하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밑줄 친 부분만 보실게요. 청구항 1 보시면은 고정호흡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본 발명은 일단 누수 방지 장치에 대한 발명이고요. 그중에 어떤 고정홈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정심판 후를 보시면은 그 슬래브 측면에는 내측으로 상형경사가 상부에 형성된 고정홈이라고 뭔가 내용들이 더 외적 부가가 되어 있죠.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만 보시고 내용이 바로 짐작이 되시나요?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한번 도면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이제 도면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에 돼 있고 결합 폼이란 게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결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지금 상형 경사. 지금 이렇게 상형 경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중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형 경사가 이루어져 있다면은 물이 여기 넘어가기 힘들겠죠. 그렇죠?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였고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오케이 지금 이렇게 고정 홈에 대한 얘기를 한정하는 내용은 도면에 있는 내용이에요. 발명의 설명에는 없는 내용이고 도면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정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채명도 범위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효과 상형 경사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어떤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 효과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바가 없었던 거죠. 오케이 그럼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운 효과를 발생하는 구성을 추가를 해버렸다면 이거 실질적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경사를 치면은 누구나 다 물이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허법원은 이러한 어떤 상형 경사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를 기존의 채명도에 있지 않던 효과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적법은 부적법하다라고 판시를 하였고 대법원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정도의 판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가 비록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실질적 확정 변경에 해당한다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해당 정정은 적법하다라고 판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차 2번 보시면은 그래서 청구항 1항에 대한 정정이 실학변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항상 그 논의의 전제가 된 얘기부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정제도의 취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정의 범위 우리가 이제 감잘명이라고 하나요? 감축, 정정, 불분명한 기재, 명확화 세 가지 그리고 어떤 명세 또는 도면의 기재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실학변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출원 시에 특허성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일반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럼 실학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왜 실질적 확정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죠? 보정이랑 다르잖아요. 보정에는 이런 얘기가 없죠. 정정에서만 이런 얘기가 있는 거는 그렇죠. 정정은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바꾸는 거니까 제3자는 그 특허 등록 원부를 보고 어떤 공신력을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면은 제3자의 어떤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점에서 실학변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은 첫 번째,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두 번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세 번째,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도의 효과 차이는 제3자의 어떤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판단을 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문제가 답안지를 어떻게 기재를 하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정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정정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정정의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감잘명 중에 지금 해당하는 정정은 감축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감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감축에 해당하지만, 오케이, 감축에는 해당하고요. 그럼 실학변에 해당하는가? 실학변이 무엇인가? 특허권 효력에 미치는 범위 또는 한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그렇죠. 그럼 청구항 전체로 판단한다라는 건 판단 기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판단 기준 보시면 아까도 판례가 설치하고 있었던 목적 효과 그리고 그대로 반영 그리고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 줄 염려가 없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 기준 함께 일반론으로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 포섭을 어떻게 했냐면은 실학변만 포섭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감축을 했는지 감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이 포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판례를 문제로 물어보는데 실학변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어봤다라면 그것만 쓰시면 되지만은 정정이 적법한가 라고 물어봤다라면 감축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써드린 내용은 상당히 많은 배점 분량이고요. 그 배점에 따라서 이 내용을 어떻게 축약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 문제가
5점 정도로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제가 제시해드린 이 답안지에서 뭐를 빼고 뭐를 쓰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실학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럼 실학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간단히 써주시는데, 실학변이 뭔지는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 기준은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은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축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물론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주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감축은 그러니까 감자일명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감축에 해당한다 정도로만 기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제도의 취지 및 제한도 배점에 따라서 뺄 수도 있는 부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궁금증을 유발한 상태죠.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고 한 5분 정도만 쉴까요? 10분 정도 쉴까요? 5분만 쉴까요? 알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